이 천한 것 까불지 마. 대가리 깨지기 싫으면.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 폐물을 훔치려는 걸 막아서는 엄마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로 현관을 나서려던 시어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죠.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처럼 기쁨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죠. 남편 이민준이 돌아온 소리. 저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올지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의 기분,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아니면 난방을 틀어도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그 차가운 냉기 같은 것들 말이죠. 조심스럽게 부엌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주는 현관에 서서 코트의 진눈깨비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우리 삶처럼 그의 2월은 유난히 춥고 질척였습니다. 저녁은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죠. 당연히 저녁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리지 못했을 때 그는 말없이 김치찌개를 싱크대에 쏟아버리고는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주부인지 실컷 험담을 했겠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 차려놨어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복도가 충분히 넓었음에도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사소한 공격들은 이미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만성질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듯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무시하며 사는 법을 터득했죠. 그가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쉬며 벽에 기댈 수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 최수연이 자기 자신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변해버릴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경찰 대학 시절 저는 동기 중에서도 단연 최고였습니다. 사격, 격투술, 심리학까지 모든 걸 쉽게 해냈고 남자 동기들의 질투와 교관들의 인정을 한 몸에 받았죠. 최수연, 너는 최고의 형사가 될 거야. 전술훈련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력계 형사로 보낸 5년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많은 남자 동료들보다 더 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모두가 제 미래를 밝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다 한 술집에서 민준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미소와 진심 어린 감탄이 담긴 눈빛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때 그는 완벽해 보였죠. 세심하고 자상하고 약간은 보수적인 남자. 나는 범죄자들과 씨름하는 여자가 아니라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여자가 필요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조금씩 제 삶의 영역을 한 걸음씩 양보하며 무너져 갔습니다. 내근직으로 부서를 옮겼고 딸 하나를 낳은 후에는 가족을 위해라는 이름으로 경찰 조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욕실에서 물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몇 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식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민주는 어질러진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사실 민준이 싫어하는 것들의 목록은 우리가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그는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를 싫어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헛소리라면서요. 제가 다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전 직장 동료들과 가끔 만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또 걔들한테 이상한 물이나 들어서 오겠지. 그리고 당연히
처음부터 민준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제게 그 사실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제 엄마, 즉 그의 장모님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잠이 덜 깬 불안한 얼굴의 하나가 부엌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12살이나 된 아이가 아버지를 무서워해서는 안 될 나이였지만 하나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 딸. 샤워하고 계셔. 숙제는 다 했고. 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방에서 먹으면 안 돼요. 함께 저녁 식사를 피하는 것이 최근 하나의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저와 민준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는 점점 더 자기 방에 숨으려 했습니다. 안 돼. 하나야. 이리 와서 같이 앉자. 아빠는 가족이 다 같이 식사하는 걸 원하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민준 자신은 사업 파트너와 저녁 약속이 있다며 외식이 잦았지만 집에 있을 때만큼은 가족 식사라는 의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나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고 저는 아이 앞에 해산물 파스타 접시를 놓아주었습니다. 아이는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접시에 코를 박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딸에게 눈 색깔과 얼굴형과 함께 물려준 기술이었죠. 민준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42살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나이든 주름이 오히려 자신감 있는 남자의 멋을 더해주는 반듯한 얼굴. 안타깝게도 그 자신감의 원천은 우리 작은 가족이라는 왕국의 폭군 노릇이었지만요. 오늘 메뉴는 뭐야? 그가 상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해산물 파스타예요. 저는 최대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또 탄수화물이네. 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 몸매 관리하는 거 알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힘을 쓰지. 반박은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는 접시 위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제 요리 솜씨에 대한 민준의 간헐적인 지적만이 정적을 깨는 늘 그렇듯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수천 번은 그랬던 것처럼 비난을 받아들이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그가 갑자기 활기를 띠며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어머니 오실 거야. 주말 동안 계시다가 가신대.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아들의 여자 버전이었고 40년의 조종 기술이 더해진 사람이었죠. 그녀의 방문은 언제나 하나의 양육 방식부터 욕실 수건을 접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제 단점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끝났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손님방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신경 좀 써. 지난번에는 전부 짜서 못 먹겠더라. 네, 그럴게요. 하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눈은 엄마는 왜 이걸 다 참고 있어요?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답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 후 민주는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고 저와 하나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 딸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박 할머니는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요? 진짜 싫은데. 쉿. 저는 저도 모르게 서재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어머니시잖아. 존중해 드려야지.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존중 안 하잖아요. 저도요. 맨날 제가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 쓸데없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러시잖아요. 박 여사가 말하는 쓸데없는 것은 하나의 사진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재능이 있어서 교내 대회에서 상도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남자들이 창의적인 아내를 좋아할 것 같니? 라며 손녀를 훈계하곤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제가 딸에게서 접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삶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다르셔서 그래. 하나는 코웃음을 쳤지만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아이는 제 볼에 뽀뽀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요. 저는 부엌에 홀로 남아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7, 겉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갈색 눈동자, 단정하게 묶은 같은 갈색 머리. 하지만 내면의 예전 최수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딸린 편리한 앱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제때 고개를 끄덕여주는, 심지어 딸에게 힘과 독립심의 본보기가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정작 딸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라는 것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전 파트너였던 유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최수연, 약속 잊은 거 아니지? 내일 오후 4시 우리 단골 카페에서 보는 거다. 핑계댈 생각 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유미는 저를 과거의 삶과 연결해주는 몇 안 되는 끈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4년간 함께 일했고 그녀는 아직도 제가 경찰을 그만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두어 달에 한 번씩 저를 카페로 불러내 부서 소식을 전해주고는 마치 알아보지 못하겠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곤 했죠. 내일 민주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 늦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방과 후에 사진 동아리에 갔다가 올 거고요. 이 작은 탈출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갈게, 기대하고 있을게. 답장을 보내고 민준의 발소리가 들리자 얼른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그가 빈 컵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 더 타줘. 그가 식탁에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그 시간에 내일 입을 셔츠나 다려놔. 지금 할게요. 제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준비하며 지난 몇 년간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용한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2개월 만에 다시 찾은 추억의 골목 카페는 거의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원목 테이블, 벽에 걸린 빈티지 포스터, 갓 내린 원두와 빵 굽는 냄새까지.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창가 자리에 앉아 카푸치노를 주문했습니다. 수연아, 유미는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 특유의 에너지로 모든 손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막판에 취소할까봐 조마조마했네. 그녀는 저를 껴안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대놓고 애정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는 민준과 살면서 생긴 버릇이었죠. 긴장 풀어. 나야 나. 유미는 제 반응을 눈치채고 씩 웃었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는 저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 한때 제가 높이 샀던 그 직설적인 화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맙다. 너도 여전히 멋지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진짜로. 수연아, 너 살도 빠지고 눈밑도 떼. 그 인간이 너 아주 잡는구나? 괜찮아. 유미야.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하나가 곧 사진 공모전이 있어서 준비 도와주느라. 유미는 의심스러운 듯 눈썹을 치켜떴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제가 오히려 그를 감쌀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알았어. 그럼 좋은 얘기나 하자. 누가 우리과 과장으로 승진했게? 설마 장 반장님? 제가 추측했습니다. 딩동댕. 이제 그 범생이가 우리한테 명령을 내린다니까.
근데 그거 알아. 생각보다 꽤 잘해.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미는 업무 이야기, 새로운 사건들, 동료들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웃고 질문하며 제 안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예전에 최수연이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요. 그때 남부 지역에서 그 상습범 잡던 거 기억나? 유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네가 걔를 어찌나 멋지게 제압했던지. 특공대 애들이 박수를 쳤잖아. 그랬었지. 저는 그 기억에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가 여자 하나쯤은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네가 여자가 어떤지 제대로 보여줬잖아. 수연아, 넌 교육받을 때 격투술 점수가 최고였어. 사격도 제일 잘했고 그 여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질문은 무겁고 불편하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라졌지. 유미가 제 말을 끝맺었습니다. 있잖아. 내가 네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네 모습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내가 너 원래 그렇게 생기 넘치던 애였는데 만날 때마다 점점 꺼져가는 것 같아. 그냥 우선순위가 바뀐 것뿐이야.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설득력은 없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유미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내 생각은 다른데 넌 그냥 그 인간이 널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둔 거야.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유미야, 그게 아니라. 아니 들어봐. 나 이런 경우 한두 번 본 거 아니야.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돼. 거기 가지 마. 이거 입지 마. 그러다 점점 심해지지. 회사 그만둬. 친구들 만나지 마. 결국 여자는 그림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제일 무서운 건 여자 스스로도 그게 당연하다고 믿게 된다는 거지. 저는 컵을 들여다보며 침묵했습니다. 유미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었고 끓는 물보다 더 아프게 저를 데웠습니다. 왜 참고 사는 거야? 수연아.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어떤 남자든 맨손으로 때려 눕힐 수 있잖아. 왜 그 인간이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놔두는 거냐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에겐 하나가 있고 난 벌써 몇 년째 일을 쉬었는걸.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미가 말을 잘랐습니다. 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김 부장님은 아직도 네가 언제 정신 차릴 거냐고 물으신다고. 그리고 하나는 아빠가 엄마를 하녀처럼 대하는 걸 보는 게 아이한테 좋다고 생각해. 그 질문은 제가 스스로에게 수백 번 던졌던 질문이었고 답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아니, 좋지 않아. 하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공포가 언제나 더 컸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가 곧 돌아올 시간이야. 유미는 한숨을 쉬었지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를 완전히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알았어. 가봐. 하지만 내가 한 말 꼭 생각해봐. 그럴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별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며 2월의 눈을 회색죽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유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참고 사는 거야? 왜 그 인간이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놔두는 거냐고. 왜? 그 질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 오래전에 꺼졌다고 생각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민준이 오기 전에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는 방에서 사진 콘테스트에 낼 작품을 고르고 있었죠. 제가 식탁에 접시를 놓고 있을 때 익숙한 도어록 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의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불규칙했죠. 그가 부엌 문가에 나타났을 때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취했다는 것을. 심하게는 아니었지만 평소 억제하던 감정이 밖으로 터져 나올 만큼은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가 식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스테이크 해달라고 했잖아.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늦는다고 해서. 내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했다고. 그가 비웃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서 네가 뭘 결정했는데.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보통 민준의 통제 방식은 더 세련됐습니다. 암시, 차가운 시선, 비꼬는 말들. 이렇게 노골적인 공격은 드문 일이었죠. 다른 거라도 준비할까요? 제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제안했습니다. 애쓰지 마. 그는 식탁에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폴더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저는 말없이 흩어진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법률 문서와 사진 몇 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여자의 허리에.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민준이 제 손에서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야. 직장 동료. 저는 오랜만에 그의 말을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직장 동료랑 그렇게 껴안고 있어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나 감시해? 아니요, 그냥. 닥쳐.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어. 내게 무슨 일이 있든 그건 내 사생활이야. 넌 내가 너랑 네 딸을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우리 딸이죠. 제가 바로잡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수년간 쌓아올린 벽이 그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든 뭐가 중요해. 그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지. 넌 뭘 하는데. 밥하고 청소. 그건 내가 너한테 쓰는 돈의 3분의 1만 줘도 어떤 가정부든 할 수 있는 일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손뭉치를 통해 들리는 것처럼 먹먹했습니다. 내가 비싼 값을 받는 짐 덩어리일 뿐이라는 그의 말은 제 안 깊은 곳, 두려움과 타협 아래 묻혀있던 제 본질을 둔탁하게 때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제 저항에 놀란 듯 말을 멈췄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그에게 거의 반박한 적이 없었죠. 뭐라고?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고 양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이 아파트는 내 거예요. 당신 만나기 전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라고요. 하나는 우리 둘의 딸이고요. 난 그냥 밥하고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는 가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 짜증, 그리고 마침내 경멸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쭈, 토끼가 이빨을 다 드러내네. 그가 말을 느렸습니다. 왜 그래? 인터넷에서 페미니즘 사상이라도 주워 담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흩어진 서류들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금발 여성과 찍은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민준과 그 여자가 키스를 하고 있었죠. 얼마나 됐어요? 제가 사진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서 사진을 낚아채 잘게 찢어버렸습니다. 네가 알바 아니라고. 그가 내뱉었습니다. 제대로 옷 하나 차려입을 줄도 모르는 가정주부한테 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베이지색 목폴라. 튀지 않고 편안한 제가 최근 몇 년간 입어온 스타일이었죠.
민주는 제가 남들의 시선을 끄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냥 이혼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하게 나오는 것에 스스로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난 지금 이대로 아주 만족스러운데. 집에 오면 저녁이 차려져 있고 깨끗한 셔츠가 기다리고 다른 건 주희가 채워주면 되니까. 그는 제 반응을 살피며 그 여자 이름을 특별한 만족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했던 고통이나 질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로감과 어쩌면 안도감 같은 감정뿐이었죠. 행복한 결혼이라는 환상에 저를 묶어두던 마지막 끈이 마침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알겠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부가 필요했던 거군요. 심파 찍지 마. 민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먹을 만한 거나 좀 가져와. 그는 거실로 가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균형을 잃고 식탁 위 꽃병을 팔로 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바닥에 닿기 직전에 꽃병을 잡아챘습니다. 의식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죠. 수년간의 훈련으로 몸에 밴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반사신경이?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꽃병을 식탁에 놓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제 자세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순간 그가 저의 진짜 모습, 즉 무기력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포식자의 반응 속도를 가진 전직 경찰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너 오늘 좀 이상하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 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부엌을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상하고도 거의 잊고 있던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에 흐려지지 않은 순수한 분노. 민준에게,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한 분노였죠. 부엌 문가에 공포로 눈이 커진 창백한 얼굴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나 다 들었어요. 저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그냥 술을 좀 마셔서 그래. 괜찮을 거야. 아니, 안 괜찮을 거예요. 아이는 저를 밀어내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배신했고 엄마를 하녀처럼 대하고 있어요. 왜 이걸 다 참고 있는 거예요? 딸의 질문은 유미의 말처럼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끔 어른들의 관계는 복잡하단다. 제가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 어리지 않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요. 엄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저 기억나요. 저는 놀라서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경찰을 그만뒀을 때 하나는 아주 어렸습니다. 뭘 기억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웃었는지, 아빠랑 어떻게 동등하게 대화했는지요. 외할머니가 엄마가 제복 입고 있는 사진 보여주셨어요. 엄마가 최고였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경찰 시절 이야기를 하나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민주는 그게 여자아이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건 오래전 일이야. 하나야. 하지만 엄마 자신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딸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무언가 다른 것,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거실에서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와 거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아마 커피 테이블에 걸려 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내 방으로 가 있어. 제가 하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잠그고 나오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아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사라졌고 저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부딪힌 무릎을 잡고 소파에 반쯤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엎어진 테이블이 나뒹굴고 있었죠. 젠장, 그가 저를 보고 쏘아붙였습니다. 일부러 여기다 둔 거지. 테이블은 항상 여기 있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요. 똑똑한 척하지 마. 그는 일어서려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좀 일으켜줘. 제가 다가가 손을 내밀자 그는 제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무게에 잠시 휘청했지만 저는 쉽게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과거의 반사신경이었죠. 부엌에 진통제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져다 줄까요? 양준아 가져와. 그가 무릎을 문지르며 투덜거렸습니다. 바에 한 병 있을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주는 이미 취했고 술을 더 마시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마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약 먹고 자요. 그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 애썼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 있잖아요. 쉬어야죠. 이 말이 통했습니다. 민주는 언제나 자신의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는 무언가 투덜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약 가져와. 그리고 차도 한 잔 끓여주고. 저는 부엌으로 가면서 이상한 감정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분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나 우리의 상황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인지 낡은 복종의 메커니즘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와 차를 들고 돌아왔을 때 민주는 소파 쿠션에 기댄 채 거의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깨워 약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도 넌 꽤 괜찮은 아내야. 그가 잠속으로 빠져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서 문제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담요를 덮어주고 스탠드 조명만 남긴 채 천장등을 껐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돌며 창문과 문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시절부터 간직해온 습관이었죠. 하나는 이불 위에서 웅크린 채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습니다. 잠든 집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제 얼굴이 비치는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과의 대화. 그의 노골적인 외도 고백과 경멸은 저를 산산조각 냈어야 했지만 대신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마치 빠졌던 척추뼈가 제자리를 찾아 척추 전체의 온전함을 회복한 것처럼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정유미 경정, 서울경찰청을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뉴스 기사 링크가 떴습니다. 그중 하나에 수사과장 정유미 경정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제 전 파트너는 그동안 꽤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더군요. 기사에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미야, 나 수연이야. 내 말이 맞았던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해. 답장은 거의 즉시 왔습니다. 드디어. 언제든 전화해. 항상 대기 중. 추신. 김 부장님은 아직도 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저는 저를 누구보다 더 믿어주셨던 엄격하지만 공정했던 전임 부장님을 떠올리며 예전의 최수연이 아직 살아남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노트북을 닫고 침실로 향하다가 다용도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망설이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겨울용품 상자들 뒤쪽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죠.
그곳에는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 등기 서류와 몇몇 법률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죠. 상자들을 치우고 유미와 제가 처음으로 함께한 작전 날짜를 비밀번호로 입력했습니다. 금고가 조용한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천에 쌓인 재관용 권총이 있었습니다. 규정상 퇴직할 때 반납했어야 했지만 부장님께서 눈 감아 주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가 말했었죠. 거의 10년간 총을 만져본 적이 없었지만 손은 그 무게와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총알은 장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탄약은 같은 금고, 안 작은 상자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죠. 권총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고를 잠근 뒤 상자들을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누군가를 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 탈출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게도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우리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는 민준과 한 침대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의 또 다른 요구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진짜 나 자신을 되찾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민준의 숙취와 나쁜 기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대화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며 평소처럼 거만하게 요구했습니다. 내 파란색 셔츠 어디 있어? 목요일에는 그거 입는다고 몇 번을 말해. 미안해요. 다리는 걸 깜빡했네. 제가 그의 앞에 커피잔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색 셔츠 입어요. 그 정장에도 잘 어울리잖아요. 내가 뭘 입을지는 내가 결정해. 그가 투덜거렸지만 결국 하늘색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너무 뜨겁잖아. 일부러 이러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침착하고 흐트러짐 없이 등을 곧게 편 제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어깨에 책가방을 맨 하나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는 아빠를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안녕, 우리 딸. 민주는 즉시 표정을 바꾸고 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어. 네. 아이는 제게 재빨리 시선을 던졌습니다. 엄마, 저 오늘 학교에 좀 늦게까지 있어야 해요. 공모전 준비 때문에요. 그래, 물론이지. 제가 아이 앞에 계란 프라이 접시를 놓아주었습니다. 몇 시쯤 들어올 건데? 한 5시쯤요. 또 그 사진 타령이군. 민준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시간에 수학 공부나 더 하지. 저 수학 100점이에요. 하나가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넌 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커피를 끓일래? 아빠, 엄마는 요리 제일 잘해요. 하나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단호함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민주는 놀라서 딸을 쳐다보다가 시선을 제게로 옮겼습니다. 잘 됐네.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딸까지 대들기 시작했어. 대체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런 대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몇 초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 출근해야겠다. 토요일에 어머니 오시니까 손님방 준비하는 거 잊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하나가 숨을 내쉬며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멋져요. 고마워, 우리 딸.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자극하지는 마.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서 그래.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가 투덜거렸습니다. 아빠는 제가 박할머니처럼 되길 바라요. 항상 완벽한 화장에, 완벽한 머리 모양, 그리고 텅 빈 머리를 가진 사람이요.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정확한 묘사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네가 내 길을 찾는 거지. 하나가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찾았어요? 아니면 잃어버렸어요? 그 단순하고도 깊이 있는 질문에 저는 허를 찔렸습니다. 조금 길을 잃었었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아이는 나이답지 않은 진지함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엄마의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필요하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제 볼에 뽀뽀를 하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닫혔고 이번에는 아이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저는 12살짜리 아이의 지혜에 충격을 받은 채 조용한 아파트에 홀로 남았습니다. 진짜 엄마가 필요하다고. 그 말이 제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조리대를 닦는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오기로 한 토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럴 리 없지. 그녀는 민준을 숭배했고 어떤 여자든 그가 바람을 피우더라도 그의 아내가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수연아, 목소리 들으니 정말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지내세요? 난 늘 똑같지 뭐.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목소리가 좀 어떤데요? 모르겠어. 달라. 평소랑은 달라. 엄마는 멀리서도 제 상태를 귀신같이 알아채셨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기 여쭤볼 게 있는데요.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토요일에. 엄마가 놀랐습니다. 그날 내 시어머니 오시는 날 아니니? 엄마는 박 여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고 항상 그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 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내 존재를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알잖니? 왜 굳이 긴장을 만들어? 엄마는 내 엄마니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원할 때 언제든 딸이랑 손녀를 볼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여긴 내 집이고요. 어머나,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알았죠? 그냥 와주세요. 제발, 보고 싶어요. 알았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갈게. 뭐 필요한 거 있니? 엄마만 오세요. 아, 그리고 혹시 제가 경찰 근무할 때 찍은 사진, 앨범들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 보여주게요. 물론이지. 가져갈게. 수연아, 전화해줘서 기쁘다. 저도요. 엄마. 그럼 그때 봬요. 통화 후 저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상황에 대한 제 태도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남은 하루는 집과 제 생각을 정리하며 보냈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오래된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정복과 몇 개의 훈장, 표창장, 그리고 동료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번호는 바뀌었겠지만 몇몇은 수첩에는 김정국 부장님의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수연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복직 가능성에 대해 논의드리고자 만나뵐 수 있을지요?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최수연, 연락 기다렸다. 내일 오전 11시 내 사무실로 당직한테 얘기해 두겠다. 저는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장님은 언제나 말이 없으셨지만 한마디 말로 당신이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편리한 아내가 아니라 가치 있는 동료로 여겨지는 이 느낌을 잊고 살았습니다. 남은 하루는 이상하고도 거의 기쁜 흥분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하나가 공모전에 낼 사진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옷장에서 민준이 저에게는 저속한 색이라고 했던 버건디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가 퇴근했을 때 저는 늘 그랬듯 차려진 식탁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죠. 저는 평소 앉던 벽 쪽 자리가 아니라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그가 제 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냥 시야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부엌이 더 잘 보이네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맞은편에 앉아 의자를 시끄럽게 끌어당겼습니다. 혹시 비서 해고했어요? 제가 그에게 리소토를 덜어주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움찔하며 물잔을 엎지를 뻔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오늘 하루 종일 전화가 안 오던데요. 평소에는 5번은 넘게 하잖아요. 나 감시해? 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냥 눈에 띄어서요.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만뒀어. 더 전망 좋은 곳을 찾았다고 하더군. 그가 비웃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한테는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나 보지. 무슨 뜻으로요? 말 그대로야. 내가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할 줄 알았나 봐. 민준이 웃었습니다. 순진한 바보 같으니. 저는 그를 말없이 쳐다보며 제 감정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질투? 아니요. 연민? 어쩌면요. 하지만 그가 아니라 한때의 저처럼 그의 매력에 빠졌을 그 이름 모를 여자에게요. 주희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요. 민주는 미소를 거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어제는 하나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취했었어. 그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왜 그런 걸 묻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생활에 뭐 불만이라도 있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불만 있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도 그걸 숨길 필요조차 못 느낀다는 거. 나를 하녀처럼 대하는 거. 하나가 좋아하는 걸 존중하지 않는 거. 전부 다요. 민주는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무겁게 쏘아봤습니다. 대체 왜 그래? 내 그전 동료라는 여자가 네 머릿속에 그 페미니즘 사상을 집어넣기라도 한 거야? 유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 친구고 당신에 대한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맞았다고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당신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 매일 체계적으로요.
민주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드라마를 찍는군. 내가 널 때리기라도 한다고 말하지 그래? 아니요. 때리지는 않죠.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너무 노골적이고 저급한 방법이니까요. 당신은 더 교묘한 방법을 선호하죠. 예를 들면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나를 고립시켰죠. 내가 뭘 입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심지어 식탁에 어떻게 앉는지까지 통제했어요. 그가 일부러 웃었지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나 혼자 했다고? 너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봤나? 넌 싫다고 말할 수 없었어? 그건 전곡을 찌르는 공정한 질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건 제 잘못이죠. 하지만 이제는 싫다고 말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로 돌아갈 거예요. 민주는 마치 제가 달에 가겠다고 발표한 사람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신, 짜증, 그리고 희미한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가 마침내 내뱉었습니다. 무슨 경찰. 넌 10년 동안 일을 안 했잖아. 8년이에요. 제가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정국 총경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 복직에 반대하지 않으시고요. 벌써 약속까지 잡았다고. 내 등 뒤에서 그의 얼굴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으로 돌아가는데 당신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날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식탁 위로 몸을 숙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움츠러들고 사과하고 물러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대체 왜 이래? 그가 당황한 기색으로 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냈을 뿐이에요. 그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현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돌아온 것이었죠.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을 추스르더니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쏘아붙이고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아닌 아드레날린으로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에게 정면으로 맞섰고 그 느낌은 짜릿했습니다. 하나가 부엌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빠는 왜 저렇게 화가 나셨어요? 쌩하고 지나가시던데.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공모전 준비는 어떻게 됐어? 하나는 금세 활기를 되찾고 동아리 선생님과 함께 고른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했지만 제 의식의 일부는 김 부장님과의 만남과 첫 충격이 가라앉은 후 민준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통제권을 놓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울지방경찰청은 익숙한 냄새로 저를 맞았습니다. 커피와 가구 광택제, 그리고 서류 먼지가 뒤섞인 냄새. 저는 당직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그는 명단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수연 경위님, 들어가십시오. 총경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거의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닥, 정보가 붙어있는 게시판, 잿빛의 사무실 문들. 하지만 사람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많은 이들이 떠나고 새로운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웠죠. 김정국 총경님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크를 하고 익숙한 들어와 라는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총경님은 나이가 드셨지만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한 군인 같은 자세, 날카로운 눈빛, 단정하게 다듬은 희끗희끗한 콧수염. 저를 보시더니 책상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최수연, 드디어 왔군. 그는 제 손을 굳게 잡고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커피, 차. 괜찮습니다. 총경님은 저를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보기 좋네. 좀 마르긴 했지만 그건 먹으면 찌는 거니까. 총경님은 언제나 군더더기 없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싶다고. 그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가능하다면요. 모든 건 가능하지. 그가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문제는 세부 사항이야. 넌 8년 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어. 많은 게 변했지. 법규, 절차, 장비까지. 다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는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재임용 심사도 통과해야 하고, 체력 검정도 통과하고, 자격도 다시 확인해야 해. 그리고 이전보다 낮은 직급에서 시작해야 할 거고,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총경님은 제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최수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저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물론 총경님은 제 복귀 의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아셨으니까요.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원해서 떠난 게 아니라 상황이 저 대신 결정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상황 아니면 남편.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경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유미한테 대충 들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긴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없어. 그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냥 네가 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그리고 네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더군. 유미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경각심을 일깨울 만큼만 말하고 제 신뢰는 깨지 않는 것. 정말 길을 잃었었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되찾았고 제가 잘하고 사랑하는 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총경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년계는 지금 인원이 꽉 찼지만 경제범죄 수사팀에 자리가 하나 있다. 분석 업무라 내 적성과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시작으로는 괜찮을 거야. 어때? 하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는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지원서 작성하고 신체 검사 받고 그 후에 재임용 심사. 한두 달 후면 출근할 수 있을 거다.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경님, 고마울 것 없어. 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난 항상 우리가 좋은 인재를 잃었다고 말했어. 네가 정신 차려서 기쁘다. 총경님은 공식적인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남편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대해요. 아주 심하게요. 놀랍지도 않군. 총경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부류들은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원하지. 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척할 때조차도 말이야.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나는 늙은 경찰이야. 최수연. 그가 웃었습니다. 사람 속은 훤히 들여다 보이지. 내 남편은 통제하기 좋아하는 부류고 넌 오래 통제할 수 없는 부류야. 조만간 터지게 되어 있었어. 그의 말이 맞았고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심해. 총경님이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 부류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배려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 그가 저를 비판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은 그대로야. 유미가 경찰서 체력 단련실에서 같이 운동하자고 하던데 그렇게 해. 이제 걔가 격투술 교관이니까 최고의 트레이너를 찾은 셈이야. 저는 유미가 교관이 된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거친 싸움꾼이었고 이제는 신입들을 굴리고 있겠군요. 꼭 그렇게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전에 없던 고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민준과의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3년 전부터 일하던 작은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일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의 서류 작성을 돕고 기본적인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이었죠. 제가 인생에서 추구하던 바는 아니었지만 덕분에 민준으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고 경찰 업무의 일부였던 법률 지식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전화를 걸어 2달 후에 그만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직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 불쾌한 서프라이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거실에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오셨어야 했는데요. 어머, 수연이 왔니? 박 여사가 거짓된 환대를 풍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짜증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오늘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 계획이 좀 바뀌었어.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도 오랫동안 못 배웠잖아. 그의 눈빛은 어제 일에 대한 복수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민준이가 배달 음식 시켰단다. 시어머니가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네가 언제 올지 몰라서 네 것은 주문 안 했어. 저 배 안 고파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김 부장님과 대화 후 곧장 유미와 운동을 하고 온 터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요. 하나는 어디 있어요? 딸이 거실에 없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자기 방에.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진 작업해야 한다고 하더군. 내가 기분 전환시켜 주려고 했는데.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쇼핑몰 가서 예쁜 옷이라도 사주려고 했지. 근데 걔도 너처럼 고집이 세서 말이야. 고집이 세다는 말이 어떤 욕설보다 더 심한 것처럼 들리는 억양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볼게요. 제가 딸의 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사진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응, 일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박 할머니가 오늘 오실 줄은 몰랐네. 네, 하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오시자마자 잔소리 시작하셨어요. 분명히 아침에 다 치웠는데 방이 지저분하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여사는 언제나 비판할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일은 외할머니 오시니까
더 재미있을 거야. 하나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정말요? 와. 할머니 못 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응, 내가 오시라고 했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 아빠한테는 말 안 했지만 하나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화내실 텐데. 외할머니 오시면 항상 화내잖아요. 여긴 내 집이고 난 원할 때 언제든 내 엄마를 초대할 수 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 나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어. 복직하기로 얘기하고 왔어. 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다시 범인 잡으러 가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아이의 열정에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석팀에서 일하게 될 거야. 하지만 경찰로 돌아가는 거야. 와, 하나는 노트북을 옆으로 치우고 저를 껴안았습니다. 진짜 멋져요. 아빠도 아세요? 알아.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별로 안 좋아하셔. 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명령 못할 테니까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제 사진 작업 마무리하고 자렴.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와의 불쾌한 대화를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요. 두 사람은 제가 들어가자마지 기다렸다는 듯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명 제 험담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앉아, 수연아. 민준이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취조실에 앉은 기분으로 그들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죠. 민준이한테 내 그 정신 나간 결정에 대해 들었다. 박 여사가 입술을 꽉 다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경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구나. 그건 여자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제 일이에요, 어머님.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야지.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는 어쩌고. 아만 넌 직장에서 살다시피 할 거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거 아니니. 분석팀에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 많지 않아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관해서라면 하나에게는 남편에게 딸린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엄마를 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나는 40년 동안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았고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부속품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죠. 제가 외교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길은 전업주부였고 제 길은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거고요. 수연아, 민준이 어머니가 폭발하기 직전인 것을 보고 끼어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넌 8년 동안 경찰 일을 쉬었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거야. 왜 굳이 지금 법률 사무소에서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스케줄로 잘 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아무런 미래도 없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해요. 더 많은 것. 박 여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아내, 예쁜 딸의 엄마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니? 여자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자아 실현이요.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자리에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일이요. 여자의 자리는 집이야. 시어머니가 잘라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해의 어리석은 생각을 막아야 한다. 민준은 짜증이 난 듯 보였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수연아, 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정말이야. 하지만 이 결정은
너무 충동적이고 생각이 없어 보여.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좀 더 생각해보자. 생각할 건 없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어요. 지원서도 제출했고 다음 주에 신체 검사도 예약했어요. 너 정말 그렇게 했다고?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당신의 허락은 필요 없어요. 민준 씨. 저는 성인이고 어디서 일할지는 제가 결정해요. 넌 내 아내야.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아내지 소유물은 아니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에요. 피곤해서 쉬고 싶네요. 제가 문으로 향하자 민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얘기 안 끝났어. 저는 그의 손을 그리고 그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나요. 제 눈빛 속 무언가가 그의 손가락을 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나와 욕실로 향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곧이어 닥칠 다음 라운드를 위해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실로 돌아오자 민준이 이미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너 미친 사람처럼 굴고 있어. 그가 들어서자마자 공격했습니다. 대체 왜 그래? 그 경찰 친구가 내 머리를 세뇌라도 시킨 거야. 유미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지쳐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건 제 결정이고 조만간 제가 내렸을 결정이에요. 나 때문이야.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주희 때문에.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민준 씨. 세상 모든 일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제가 경찰로 돌아가고 싶은 건 그게 제 직업이고 제 소명이고 제가 정말 잘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어쩌고 그가 전술을 바꿨습니다. 넌 직장에서 살다시피 하고 애를 혼자 둘 거야? 하나는 이제 어리지 않아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당신 어머니는 항상 여자아이는 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 돌리지 마. 그가 화장대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잖아. 알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죠. 내가 경찰로 돌아가면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될 거고 집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내 모든 걸 통제할 수 없게 될 거고요. 그는 제 직설적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멈춰 섰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난 널 통제한 적 없어. 정말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걸 금지한 건 누구였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영화를 볼 수 있는지 결정한 건 누구였죠? 난 그냥 조언을 했을 뿐이야. 그가 항의했습니다. 어떤 남편이든 하는 것처럼. 아니요, 민준 씨. 당신은 조언하지 않았어요. 명령했죠. 그리고 나는 순종적인 아내처럼 따랐고요.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너 변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알던 네가 아니야.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다시 제 자신이 된 거예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로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그는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힘든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방문, 시어머니와의 대립. 하지만 오랜만에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정신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고객과의 미팅이 있다며 일찍 나갔지만 저는 그가 단지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부엌을 점령하고 찬장 속 컵의 위치부터 제가 고른 양념까지 모든 것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의 관심을 피해 자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엄마의 방문을 준비하며
예상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엄마와 박 여사는 서로를 끔찍이 싫어했지만 보통은 겉으로나마 예의를 차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집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순탄치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11시 법률사무소에서 소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주말에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실에 2시간 정도만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 쪽 클라이언트인데 아주 높은 분이 꼭 최 변호사님을 찾으셔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저 손님이 오기로 해서요. 제발요. 최 변호사님.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부탁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 소장님은 좋은 상사였고 특히 그만둘 계획인 마당에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2시간 이상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시는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시간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단발머리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작고 활기찬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가방과 두툼한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죠. 수연아, 엄마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다. 저도요, 엄마. 저는 엄마를 껴안으며 익숙한 은은한 허브 향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손녀는 어디 있니? 엄마가 집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하나야, 외할머니 오셨어. 하고 부르자 하나의 방문이 활짝 열리고 아이가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는 손녀를 껴안으며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컸니? 이제 완전 아가씨네. 부엌 문가에 박 여사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즉시 변했습니다. 복도의 온도가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죠. 오 여사님.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실까? 박 여사님. 엄마도 마찬가지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만나서 반갑네요. 두 여자는 시합을 앞둔 권투 선수처럼 서로를 쏘아봤습니다. 엄마가 놀러 오셨어요.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말했습니다. 하나가 할머니를 못 본 지 오래돼서요. 그렇겠지. 박 여사가 쏘아붙였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우연이네. 그렇지. 엄마가 순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딸에게 힘이 필요할 때 곁에는 엄마가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속으로 신음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쏘아붙일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방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잠재적인 갈등을 피해 엄마를 이끌며 재빨리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급한 일로 잠깐 나가봐야 해서요. 토요일에 엄마가 놀랐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라서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올게요. 엄마는 하나랑 같이 가져오신 앨범 보면서 기다려주세요. 하나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아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우린 괜찮을 거야. 저는 엄마를 손님 방으로 안내하고 재빨리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하나와 엄마에게 입을 맞추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알았죠? 제가 떠나기 전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상처받은 척했습니다. 네가 날 뭘로 보고. 난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여자야.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눈썹을 치켜 올리자 엄마가 웃었습니다. 알았어. 얌전히 있겠다고 약속할게. 걱정 마.
하나랑 보드게임이나 하면서 네 영웅적인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자세히는 말고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특히 검거 작전 같은 거요. 어머, 왜? 엄마가 순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칼 든 상습범을 어떻게 제압했는지 말 안 할게. 물론 내 남편은 자기 아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좀 알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엄마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저으며 손님 방에 짐을 든 엄마를 남겨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무실에는 정말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 클라이언트는 토지 관련 서류를 즉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흘끗거리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민준이 돌아오기 전에 집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서류 작업을 끝낼 때쯤 서 소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 정말 구세주십니다. 어떻게 돼가나요? 거의 다 됐어요. 제가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며 대답했습니다. 30분 후에 클라이언트 오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잘 됐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참, 경찰로 돌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유미 씨가 데리러 왔을 때 얘기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잃게 되어 아쉽네요. 서 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항상 이곳이 당신 자리가 아니라는 게 보였거든요. 정말요? 제가 놀랐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은 로봇처럼 일해요. 정확하고 전문적이지만 열정은 없죠. 그런데 예전 일에 대해 말할 때는 눈에 불꽃이 튀어요. 저는 그의 관찰력에 감동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별 말씀을요. 서류는 이리 주세요. 클라이언트는 제가 맞이할게요. 당신은 어서 손님들께 가보세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서류철을 건네고 출구를 향해 서둘렀습니다. 시계는 거의 이 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 시간 이상을 보냈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를 단둘이 너무 오래 두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에게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나 사진 구경에 빠져 있겠거니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집에 가까워졌을 때 주차장에서 엄마의 차뿐만 아니라 민준의 차도 보였습니다. 그는 약속보다 일찍 돌아왔고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저는 문턱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현관에서 민준이 빠져나가려는 엄마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 서서 제가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께 물려받은 갑오, 제 패물함이 든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집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제 등장을 예상하지 못한 듯 돌아봤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팔을 빼내려 애쓰며 외쳤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네 패물이 자기 지위에 더 어울린다면서 가져가려고 하잖니. 뭐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박 여사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사부인.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그냥 수연이가 이 물건들을 전혀 안 쓰는 걸 봤을 뿐이야. 몇 년째 함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잖아. 마침 다음 달이 내 환갑이라 격에 맞게 보이고 싶었을 뿐이고 그래서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가기로 하셨다고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돌려줬을 거야.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족끼리는 다 같이 쓰는 거지. 이건 그냥 보석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의 유품이고 추억이라고요. 더더욱 그렇지. 그녀가 외쳤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상자 안에 처박혀 있을 게 아니라 제 용도대로 쓰여야 하는 거야. 함 주세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차분하게 말하려 애쓰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얘 좀 말려봐라. 박 여사가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엄마의 팔을 붙잡고 있던 민주는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수연아, 소란 피우지 마. 어머니는 그냥 보석 몇 개 빌리려고 하신 것뿐이야.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고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결정해요. 우리 엄마 놔주시고 폐물함 돌려주세요. 내 엄마가 자기 일도 아닌데 끼어들었어. 민준이 쏘아붙였습니다. 고작 장신구 몇 개 때문에 난리를 피우고 장신구가 아니라 가보라고요. 엄마가 다시 팔을 비틀며 반박했습니다. 내 딸의 재산을 도둑질로부터 지킬 권리는 나한테 있어. 도둑질? 박 여사가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전 점잖은 사람이라고요. 점잖은 사람들은 허락 없이 남의 장롱을 뒤지지 않아요. 엄마가 받아쳤습니다. 민준이 분노로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턱의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엄마, 하나는 어디 있어요? 제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자기 방에. 저 두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할 때 들어가서 문 잠그라고 했어. 닥쳐. 민준이 엄마의 팔을 더 세게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성인군자인 척 그만해. 네가 내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 여긴 당신 아내 집이거든. 엄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도둑맞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엄마가 다시 빠져나가려 하자 민준이 엄마를 벽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천한 것 까불지 마. 대가리 깨지기 싫으면 그가 엄마 위로 몸을 숙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물건 챙길 동안 조용히 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에 밀쳐진 엄마가 겁에 질린 채 민준을 쳐다보는 모습. 박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폐물함을 가슴에 껴안는 모습.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민준이 자기보다 2배는 작은 여자를 때릴 기세로 서 있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소리였죠. 의식이 작동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민준까지 3걸음. 그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돌려 몸을 틀었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제 몸 위로 날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현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는 아래에서 위로 저를 올려다보며 경악에 찬 숨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다시는 제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위협하지 마. 박 여사는 문가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폐물함이 떨어졌습니다. 보석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관절기를 이용해 그를 바닥에 묶어두었습니다. 심각한 기술은 아니었고 단지 그가 일어나지 못하게 할 정도였죠. 이거나 그가 몸부림치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아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 순간 하나의 방문이 살짝 열리고 아이가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바닥에 누운 아빠와 한 손으로 그를 제압하고 있는 저를 보고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아이가 머뭇거리며 불렀습니다. 괜찮아, 하나야. 제가 아이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랑 그냥 관계 정리를 좀 하는 중이야. 일단 방에 있어. 알았지?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고 저는 엄마에게 돌아섰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엄마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아, 너, 자. 저는 다시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놓아주면 조용히 거친 행동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답게 대화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힘을 풀어 그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민주는 손목을 문지르며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뭐였어?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기초 호신술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경찰대학 첫 주에 배우는 거죠. 넌 한 번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적이 없었죠.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안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요. 충격에서 회복한 박 여사가 분노에 차 손뼉을 쳤습니다. 민준아, 이 여자가 너한테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거니? 널 공격했잖아. 아니요, 어머님. 제가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들이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제 어머니를 보호한 겁니다. 이제 바닥에 떨어진 제 보석들을 주워서 함에 다시 담아주세요. 뭐라고?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 민준이 뜻밖에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 당황스러움, 두려움, 존중심이 시어머니를 침묵하게 하고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불평 많은 며느리에 대해 무언가 중얼거리며 마지못해 흩어진 보석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결혼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지금 그가 어머니와 제 엄마를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신 어머니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대화는 나중에 우리 둘 다 진정된 후에 할 거고요. 뭐라고? 박 여사가 분개했습니다. 나 어디 안 가. 주말 동안 있으려고 왔어. 계획이 바뀌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각자의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민준아, 그녀는 아들에게 지지를 구하며 돌아섰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말이 맞아요. 오늘은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박 여사는 마치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서 저에게로, 그리고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제 엄마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알았다. 그녀가 마침내 쏘아붙였습니다. 가겠다. 하지만 우리 이 얘기 다시 해야 한다. 민준아, 그녀는 주운 보석이 담긴 패물함을 제게 건네고 짐을 싸러 손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나가 어떤지 보고 올게. 엄마는 재치 있게 말하고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민주는 현관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정말 경찰로 돌아가는 거야?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결혼은?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없고 거의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우리 결혼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렸잖아요. 민준 씨. 당신의 통제, 당신의 외도, 당신의 무례함으로요. 오늘 당신은 마지막 선을 넘었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화가 나서 그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내 엄마가 날 자극했어. 우리 엄마는 제 재산을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폭력으로 엄마를 위협했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늘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네, 이혼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면 당신이 집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요. 나간다고.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긴 내 집이야. 아니요, 민준 씨. 여긴 내 아파트예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당신은 주인이 되려고 애썼지만 항상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그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 눈빛, 제 자세 속 무언가가 그에게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짐이라도 챙겨갈 수 있을까?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2시간 줄게요. 거실에 여행 가방을 든 박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나 준비됐다.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민준아, 나 좀 태워다 주겠니? 네, 어머니.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는 길에 제 짐도 챙길게요. 저도 나갑니다. 뭐라고? 그녀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우리 이혼하니까요.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그녀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내 아들은 너랑 엮이기 전까지 행복했다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 탓이 아니에요. 아니, 수연이만의 탓은 아니죠.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고 저는 존중과 씁쓸함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삶,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아니었죠. 차에 가 있을게. 박 여사가 쏘아붙이고 가방을 든 채 문을 쾅 닫고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민주는 후회, 당황,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하고 자신감 있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함께할 운명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겠죠. 민주는 짐을 챙기러 갔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오래된 사진을 보고 있는 하나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괜찮니? 엄마가 걱정스럽게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하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가시는 거예요? 응, 우리 딸. 아빠랑 엄마는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결정했어. 저는 눈물이나 질문, 어쩌면 분노까지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슬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아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엄마랑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12살짜리 딸의 지혜가 다시 한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요, 아이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엄마가 그냥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멋진 경찰이었으면 했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네. 2시간 후, 민주는 가장 필요한 짐만 챙겨 떠났고 나머지 짐과 이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여사는 작별 인사도 없이 돌처럼 굳은 얼굴로 차에 앉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하나는 아파트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무거운 구름이 거친 것처럼 갑자기 더 넓고 밝아진 아파트에서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니? 우리가 부엌에 앉아 엄마가 가져온 파이를 먹으며 차를 마실 때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경찰로 돌아가고 딸을 키우고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삶이요. 좋은 계획이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남자 만날 생각은, 엄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한 챕터를 제대로 닫아야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현명하구나. 엄마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김 총경님이 너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김 총경님이요. 제가 웃었습니다. 50대시잖아요. 그래서 뭐? 엄마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남자는 그때가 한창일 때지. 세상에. 제가 눈을 굴리자 하나가 킥킥거렸습니다. 우리 다른 얘기해요. 알았다. 알았어. 엄마가 포기했습니다. 내 체력은 어때? 체력 검정 기준은 그대로라는 거 기억하지? 유미가 제 트레이너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첫 운동을 했는데 몸이 기억하는 게 많아서 놀랐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간의 복무가 그냥 사라지진 않지. 특히 내 능력을 생각하면 하나는 흥미롭게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 기술 가르쳐 주세요. 아까 아빠한테 썼던 거요. 아이는 손으로 의미심장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네가 좀 더 크면 제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호신술의 기본부터. 모든 여자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하고 결혼 생활 중에도 그걸 잊으면 안 된단다.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엄마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제 힘을 잊고 살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라는 우리의 스스로를 가두도록 내버려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녁에 하나를 재우고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이미 손님 방에서 잠들었고 아파트는 아늑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불행했더라도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다는 것은 슬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좋고 나빴던 모든 기억들이 이제 과거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불확실하고 조금은 두렵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 제가 사랑했던 직업으로의 복귀, 딸과의 관계에서의 새로운 페이지,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통제와 조종이 없는 건강하고 평등한 새로운 사랑. 하지만 지금 제게는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저녁, 제 새로운 삶의 첫날 밤. 더 이상 내 집에서 그림자가 아닌 항상 그랬어야 할 나. 즉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사는 삶. 저는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긴 길이 펼쳐져 있겠지만 저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